안녕하세요. 알테미나 씨가 제공합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대로 오늘은 2편 NFT의 법적, 기술적 이슈들 중에서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법적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다시 기술적인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NFT의 법적인 문제 중에 지금 제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증권법 문제인 걸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증권법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기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벨베데르 미술관에서 지금 조각낸 작품으로 NFT가 발행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조각을 내서 여러 사람이 한 작품에 투자를 해서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NFT를 같이 구매하고, 공동구매죠. 공동구매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해서 사고 이렇게 파는 행위, 이것도 지금 증권법에 위배된다라고, 위반할 소지가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던 거, 작가나 또는 발행인한테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가는 그 구조, 그리고 지금 보는 그림처럼 조각을 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동구매를 하는 형식의 그런 NFT 발행 그리고 거래, 이런 것들이 증권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증권법을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 자, 지금 현재 SEC라는 기관에서, 미국이죠. 미국 SEC라는 곳에서 이 증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런 기준으로 지금 증권법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4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전을 투자해야 되고, 자본의 투자가 공동사업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3번째, 투자자로부터 수익이 창출되기를 기대해야 되고, 맞죠? 이게 지금 걸리죠? 그 다음에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창출될 것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면 발행사는 SEC에서 등록을 하고 증권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권은 함부로 발행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판매하고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규제를 따라야 돼요. 까다롭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고, 지금 소송은 아니더라도 경고를 받아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가 된 그런 NFT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NFT 발행을 하시거나 거래를 하실 때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규제 사항을 잘 지켜보고 준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개인이 이런 것을 감당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관이나 또 정부, 그리고 정부기관, 규제기관, 사업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판례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소장자가 오리지널 작품을 NFT로 발행한 경우는 어떨까요? 자, 얼마 전에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 NFT로 발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 소장자는 저작권의 문제는 지금 현재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김한기 재단에서 오케이만 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요.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판매 방식은 오리지널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장자가 NFT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판매 방식도 없는 걸 발행했다든지 남의 거를 가져와서 발행했다든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별로 없죠. 근데 가격은 지금 얼마에 나왔냐면 약 2억 원, 56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총 3점이 출품돼서. 가격은 남들이 상관할 바는 아니죠. 이제 내놓고 누가 살 사람 있으면, 그건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정당한 가격이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죠.
증권법에 위배되는 그런 걸 제외하고 오리지널 작품을 가지고 있는 소장자가 이 작품을 발행할 때 저작권의 문제만 없으면 얼마든지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화를 찍듯이. 이거는 별로 위반될 소지가 없어 보이죠. 일단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NFT를 발행하기를 시도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곳들이 거의 미술관이 많아요. 갤러리보다는. 갤러리 같은 경우는 작품을 거래해주는 곳이에요. 물론 아트 갤러리도 작품을 소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작품을 소장하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거래하는 거래소로서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양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죠. 그러면 그 소장한 작품을 바탕으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일경제 뉴스에서 난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정준모 미술평론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본이 있으면 진정한 NFT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NFT는 일시적인 유행이고 미술품이 아니며 과학이고 기술이다. 추후 거품이 꺼지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 미술계를 욕할까 걱정된다. 김환기 같은 작가가 NFT에 상업적 열풍이 휩싸이는 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미술의 가치는 금전적 가치보다 미학적, 상징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비판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미술평론가는 전문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의견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한기 같은 작가가 이런 상업적 열풍에 휩싸이는 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고 미술의 가치는 금전적 가치보다 미학적, 상징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본이 있으면 진정한 NFT는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여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원본이 있다고 해서 NFT를 발행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 NFT는 앞으로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아트라든지 부동산 거래 장부만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넌펀지블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토큰화 시켜서 메타버스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간단한 문제인 게 김환기니까 NFT로 판매했어도 김환기의 NFT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김환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무 이름도 없는 작가가 NFT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 NFT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냥 오일 페인팅 하는 작가 또는 아크릴 페인팅 하는 작가가 나는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빨리 NFT를 발행해봐야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그냥 NFT를 발행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NFT가 가치가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김환기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명품 같은 경우 여러분 구찌나 루이비통에서 지금 NFT 발행하죠. 게임도 개발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아이템을 판매해요. 옷이나 가방 이런 명품들 아바타들이 입을 수 있도록 만들죠. 그것도 루이비통이니까 되는 거예요. 구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던 그 가치가 그대로 메타버스 안으로 옮겨가서 그 NFT가 가치 있게 거래되는 거죠. 아직은 많은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잠시 반짝하고 가격이 확 폭등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무서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 블록체인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 블럭이 형성되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하면 그것조차 다 기록에 남아요.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티스트한테는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배드 히스토리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거래나 발행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가짜나 표절 NFT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뉴스도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미학적인 작품의 가치를 지닌 작가의 작품을 섣불리 NFT로 발행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 상업적인 유행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완성이 조금 덜 되어 있고 불안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도 가치를 잃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떤 건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암호화폐 중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 비트코인과 함께 제일 유명한 암호화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컴퓨터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 코인들이 거의 다 토큰인데 그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란 말은 이더리움 기술을 사용해서 그 베이스 안에서 발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NFT 관련 플랫폼이자 코인이 있었어요. 디센트럴랜드라는 건데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상 부동산도 사고 팔고 여기서 건물도 짓고 게임도 하고 카지노도 만들 수 있고 학교도 설립하고 이런 가상현실 세계를 다 체험하고 만들 수 있는 탈중앙화된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더리움을 사용하는데 플랫폼 자체, 이 플랫폼을 만드는 그 기술 자체를 이더리움 베이스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더리움 결제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더리움 기술 안에서 이 모든 플랫폼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도 이더리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그 코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이 사업자가 이더리움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제작하고 만들고 돌린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더리움은 애플 폰이고 이 디센트럴랜드는 여기 입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대단한 프로그램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고 가스피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메타버스나 디파이나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온 인구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토큰을 사용하고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게 시간 문제인데 결국은 전 세계의 인구가 가상현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을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어르신도 다 사용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사용하고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정도가 된대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건씩만 하더라도 한 건씩만 장난으로 올리든 교육 때문에 뭔가를 사용하든 사업을 하든 실생활에 이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한 사람의 하루에 한 번만 이용하더라도 이게 버그가 걸리고 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더리움이라는 이 재단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작업 증명 방식을 바꿉니다. 작업 증명 POW 방식에서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바꾼다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또 딜레이가 됐어요. 그만큼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초기 마켓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장 공간에 대한 문제는 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 속도의 문제 때문에도 이게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브릿지 같은 걸 또 만들고 개발해서 상호 보완을 하게 만들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어떤 기술들이 또 다른 코인들이 나와서 보완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획도시 있잖아요. 계획도시 정돈이 잘 되고 인구 몇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살지만 나중에 점점 모여들죠. 그랬을 때 인구가 많아졌을 때도 교통체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의 편의시설 같은 거를 다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해 놓은 도시가 있고, 피난 와가지고 부산이나 이런 곳 있죠. 갑자기 생성된 도시는 좀 정리정돈이 잘 안 돼서 지그재그가 막 돼 있어요. 길이 싹싹 뚫리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곳은 길이 넓고 어떤 곳은 길이 좁고, 또 수도, 상수도 시설 같은 데도 문제가 생기죠. 홍수도 갑자기 생기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적으로 뭔가 77억 명의 인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처음부터 생산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지 하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너무 이용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기술을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생산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건 기술이니까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가상현실 생태계를 담고 있는 큰 그릇 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더리움이.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갑자기 버그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NFT를 거래한다는 건 무엇을 거래하는 것일까요? NFT를 발행하면 집으로 뭐가 이런 게 날라온대요. 사진 하나랑 QR코드 주소가 찍힌 뭔가 액자 같은 것도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NFT는 정확하게 주소를 거래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실물이 눈에 안 보이면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액자 같은 거에다가 그림을 찍어가지고 밑에 주소랑 바코드 같은 거 해가지고 배송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주소니까요. 웹상의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아무리 이 회사가 망해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NFT를 발행하거나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회사가 안 망할지 망할지? 근데 그 회사도 어디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이더리움 기술을 사용해서 회사를 설립했고, 거기서 NFT가 발행되고 우리는 그걸 사고 팔고 주소를. 그래서 제 걱정은 이 이더리움의 시스템과 안정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일단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해 블러터 주최로 테크 웨비나라는 설명회가 열렸었거든요. 거기에 더 샌드박스, 위메이드, 다날, 핀테크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잠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NFT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어렵고 NFT 관리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블록체인은 가부화로 인한 다운은 있을 수 있지만 있은 적 있었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특정인이 위조, 변경,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유자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블록체인은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주체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지갑 해킹이라든가 도난을 당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그거 맞죠? 자기 자산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네, 이걸 아무리 봐도 계속 알쏭달쏭하고 뭔가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더리움의 아주 최악의 단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테스트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 중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NFT의 법적인, 기술적인 문제들과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다루어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직 법적, 기술적 문제와 이슈들은 끝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 프로세싱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 마켓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의 입장인 경우, 발행자, 그 다음에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 창작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는 아트 컬렉팅을 집중적으로 메인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창작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직까지 이 NFT는 법적,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에 더더욱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NFT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지갑도 만들어보고 거기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거는 사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크게 창작품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거를 발행해보는 것도 좋겠죠. 경험을 해보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NFT라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가치가 없는 작품이 NFT로 발행된다고 해서 가치가 더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NFT를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인기가 많고 뭔가 팬덤을 형성하고 거기에 대중적인 가치를 얻어서 현실 세계에서도 가치를 얻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 영상에서 훌륭한 예술작품의 조건 대표성을 보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순서와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서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마켓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세계에서 뭔가 인정을 받아서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인정, 그 다음에 마켓에서의 인정, 그리고 전문가의 인정을 모두 갖춰야 대표성이 갖추어지는 거고 그 대표성과 더불어서 작품성, 시대성이 모두 갖춰져야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그 가치, 가격으로도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의 구독자님들이시니까 소비하는 거 하지 마시고 미술 투자를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김원기니까 NFT 발행해도 잘 되지. 루이비통이니까 구찌니까 NFT 발행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NFT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거의 설명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 얘기는 그만하고 좀 재밌는 얘기, 진짜 미술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진짜 좋은 작품, 훌륭한 오리지널 작품 여러분 컬렉팅 많이 하시고 하시려면 여러분 본질적인 공부 하셔야 되고 저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